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권 군인의 길 모택동의 팔로군과 대면. 일본 육사 본과 57기 졸업식은 1944년 4월 20일 가나가와현 자마의 교정에서 있었다. 대원수로 불리기도 했던 히로이토 천황을 비롯해 도조 육상, 스기야마 원수 등 군 수뇌부 인사들이 참석했다. 박정희가 속한 유학생대 생도들도 함께 졸업했다. 이날 행사를 전한 신문기사를 보면 정규 생도들 가운데 15명이 우등상을 받았다. 유학생대 생도들에 대한 시상식은 따로 있었는데 수상자의 명단은 실리지 않았다. 동기생들은 이 유학생대에서 박정희가 3등으로 졸업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일본 육사를 졸업한 박정희는 동기생들과 함께 만주로 돌아왔다. 240명의 일본계 졸업생들도 만주군으로 편입되어 이 허수아비 군대를 실질적으로 지휘하게 됐다. 만주로 돌아오는 길에 중국인 생도 2사람이 장개석 군대로 달아나 버렸다. 졸업생들은 여러 부대에 분산 배치돼 2달간 견습사관 훈련을 받았다. 박정희와 이섭준은 소련 만주 국경지대의 관동군 부대에 배속됐다. 이섭준의 기억에 따르면 이 부대에서 2사람은 탈영한 만주계 동기생 때문에 혹독한 대우를 받았다고 한다. 모래주머니를 쥐고 8km를 달리는 벌을 받기도 했다. 견습이 끝난 다음에 2기 졸업생들은 다시 신경의 군관학교 교정에 집합하여 2주간의 교육을 받았다. 만주국의 사정을 설명해주는 강의가 주였다. 마지막 날에 송별회가 있었다. 일본 육사에서 침대 친구였던 노무라가 보니 박정희는 술을 마구 마셔대는 것이었다. 늘 조용하고 과묵하던 박정희는 잔뜩 취한 채 노무라에게 다가왔다. 박정희는 친구를 와락 끌어안았다. 그리고는 울부짖듯이 소리치는 것이었다. 나는 하고 말 거야. 반드시 해내고 말 거야. 노무라는 1961년 5월 텔레비전을 통해서 박정희 소장이 쿠데타를 지휘하여 정권을 탈취했다는 뉴스를 봤다. 그 순간 박정희의 반드시 해내고 말 거야 란 울부짖음이 생각났다. 노무라는 너는 기어이 해내고야 말았구나 라고 중얼거렸다고 한다. 박정희는 1944년 7월 러허성 식릉현 반벽산에 주둔하고 있던 보병 제8단으로 배속됐다. 단은 연대 규모의 부대를 가리켰다. 반벽산은 만리장성의 바로 북쪽 산악지대에 있었다. 반벽산에서 북쪽으로 40km쯤 가면 청조에 이궁이 있는 청더, 북서쪽으로 가면 몽골이었다. 모택동의 팔로군 제17단이 만주군 8단의 주적이었다. 8단의 당재영 단장은 중국인이었다. 상교인 그는 박정희를 부관 겸 기수로 임명했다. 부관이 하는 일은 작전참모의 보좌였다. 머리 좋은 장교가 맡는 자리였다. 박정희로서 반가웠던 일은 이 8단에 만주군관 1기 출신 조선인 장교 2사람이 먼저 와서 근무 중이란 점이었다. 박정희에게 난생 처음인 군대 주먹 맛을 보여주었던 방원철은 중화기 중대의 선임 장교였다. 이주일은 대대 부관 장교였다. 보병 8단은 1944년 1월에 조선인들이 많이 살던 목당강 링안에서 리허성으로 이동한 부대였다. 그때는 장백산 밀림지대에서 활동 중이던 중국, 조선 공산 계열의 항일 빨치산 부대가 소련으로 밀려난 뒤였으므로 8단은 작전 지역을 바꾼 것이었다. 이주일, 방원철, 2 조선인 장교도 이동하는 8단을 따라왔다. 만주와 중국의 접경지대를 관할하게 된 이 부대는 팔로군의 공격으로부터 촌락들을 방어하는 것이 임무였다. 만주국의 용병처럼 되어 중국 공산군과 싸우게 된 박정희로서는 신바람이 날 수 없는 임무였다. 방원철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때의 진중 생활을 자세히 기록하여 놨다. 이 기록은 박정희가 처했던 상황을 간접적으로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방원철이 소속된 중대의 대장은 일본인 장교 오노키 상위였다. 방원철은 조선인으로서 일본인의 명령을 받아서 중국인 군인들을 지휘하여 또 다른 중국인을 공격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곤혹스러웠다. 더구나 팔로군은 인민들 가운데 숨어있고 전선이 뚜렷하게 형성되지 않아 사관학교에서 배운 군사학을 그대로 적용할 수도 없었다. 방원철은 한 경험을 통해서 현지 중국인들의 민심을 얻는 것이 가장 안전한 보신 책임을 알게 됐다. 8단 소속 6중대의 중국인 중대장이 당천이란 마을에 주둔하면서 민폐를 많이 끼쳤다. 이 중대장은 한 과부집에 놀러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팔로군 공작원에게 피살당했다. 단 본부에서는 6중대 병력을 물리고
방원철 중위로 하여금 1개 소대를 끌고 가 당천에 주둔하라고 명령했다. 주민들은 새 부대가 들어오자 겁을 먹고 있었다. 방원철은 마을의 유지들을 모이게 하고는 이렇게 말했다. 일전에 있었던 중대장 피살 사건과 이 마을 주민들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대원들이 행패를 부리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부대원들의 가슴에 번호표를 붙이도록 지시했습니다.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번호를 알려주십시오. 번호를 붙이지 않는 자가 약탈을 하면 때려 죽여도 좋습니다. 마을에서 공출하는 땔감과 식품에 대해서는 월 2회씩 그 대금을 지불하겠습니다. 방중위는 출입증을 유지들에게 주어서 부대로 놀러 오도록 했고 자신도 마을에 놀러가서 마작도 하고 아편도 빨았다. 노인들이 가르쳐주는 요령대로 아편을 빨았더니 중독도 되지 않고 금단 현상도 없어 오히려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 하루는 중국인들과 마작을 하다가 불쑥 이렇게 떠보았다. 내가 여기 놀러 나오는 것을 팔로군이 알고 있을 텐데 왜 안 잡아가는지 모르겠어. 부대장님은 안심하십시오. 팔로군이 잡으러 오면 우리가 막겠습니다. 그때부터 방중위는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고 안심하게 됐다. 하루는 일본인 중대장 오노끼가 저녁을 먹다가 호주머니에서 엽서를 꺼내더니 방중위에게 보여줬다. 일본에 살고 있는 그의 여동생이 보낸 것이었다. 요지는 오빠 만주에는 쌀이 많다는데 다음에 고향에 오실 때는 좀 가져오세요. 쌀밥이 먹고 싶어요 였다. 오노끼는 이 정도면 전쟁은 다 끝난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글쎄요, 그거 참 심각한데요. 우리도 적당히 하면 돼. 초대 해병대 사령관 신현주는 1944년 여름부터 1946년 5월까지 박정희와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다. 그는 오해와 과장이 많은 박정희의 광복 전후 행적에 대한 가장 확실한 목격자가 됐다. 신현주는 경북 금능에서 출생했다. 나이는 박정희보다 2살이 많아 1944년대에는 29세였다. 신경 만주군관학교의 전신인 봉천 육군훈련처에서 1년 과정의 교육을 받고 만주군 장교가 됐다. 정일관과 동기였다. 신현주는 1939년 3월 1일에 간도성 명월구에서 창설된 간도특설대에서 근무했다. 간도특설대는 부대장만 일본인이고 장교들과 사병들은 조선인들이었다. 이들의 주 임무는 장백산 일대에서 활동 중이던 공산 계열의 항일 빨치산을 토벌하는 일이었다. 1943년 12월 특설대는 만리장성 북쪽인 열하성으로 이동하여 모택동의 팔로군에 대한 작전을 맡게 됐다. 동만주의 항일 빨치산이 소련으로 밀려나 새로운 전선을 찾아간 것이었다. 신현준 상위는 열하성에서 근무하다가 이웃한 만주군 8단의 제6년장으로 전보됐다. 1944년 7월 28일 오전 11시경 신현주는 흑릉현 삼도하 중대본부에 도착했다. 그때 전화가 왔다. 8단장 부관 박정희 소위였다. 그는 조선말로 이야기했다. 경상도 억양이었다. 만주군에 근무 중이던 조선인들은 거의가 함경도 출신이고 경상도 출신은 드물었다. 신현준이 간도특설대에서 근무할 때는 조선인 부대였는데도 부대장이 일본인이라 공용어는 일본어였다. 8단에 오니 중국어가 공용어였다. 그런데 조선어를 듣게 되니 반가웠다. 제6년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세한 것은 오후에 직접 만나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주는 2시간을 걸어서 담본부가 있는 반벽산에 도착하여 중국인 당재영 상교에게 신고했다. 이어서 박소위와 만났다. 박정희는 개구 일성이 형님이었다. 형님, 이번에 부임하신 제6년은 문제가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전임자인 주상위는 팔로군 토벌 임무는 소홀히 하고 무고한 양민에게 민폐를 끼쳤습니다. 주민들의 원성뿐 아니라 부하들의 신임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지난 6월에 부대 근처 식당에서 시중드는 여인과 아편을 피우고 놀고 있다가 기습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듯해서 말씀드립니다. 신현준의 눈에 비친 박정희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빈틈이 없고 믿음직하게 느껴지는 후배였다. 박정희를 통해서 8단의 만주군관학교 출신인 이주일, 방원철 두 중위가 근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만리장성 북쪽의 황량한 열하성에서도 안도가 됐다. 신현준의 6년은 곧 만리장성 남쪽으로 이동했다. 하북성 준화시엔에 있는 성문진에 주둔하게 됐다. 이 마을은 지명 그대로 사방이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 요새에는 6년을 지휘하는 제2형 본부와 일본군 헌병대, 제2기관 총연도 주둔하고 있었다.
방어에 유리한 이곳을 근거지로 삼아 팔로군과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9월 8일 팔로군 약 100명이 남쪽 마을에 나타났다는 정보를 입수한 제2영장 유소교가 신현준의 부대를 비롯하여 대대 규모의 예하 부대 전체의 출동을 명령했다. 앞장을 선 신현준의 부대는 팔로군이 숨어있는 마을 전방 300m 앞에까지 접근했다가 기습을 당했다. 일본군 복장의 팔로군 부대가 일장기를 흔들면서 갑자기 왼쪽 강둑에 나타난 것이다. 협공을 당한 신현준 부대는 경기관총 사격으로 대응했으나 이것마저 고장이 나고 말았다. 중대 지휘반이 척탄통을 총동원하여 수류탄을 쏘면서 반격하고서야 겨우 탈출할 수 있었다. 신현준 중대는 전사 3명, 실종자 2명에 피해를 당했다. 신현준은 실종 2명도 전사했다고 속단하여 전사 5명이라고 보고했다. 다음날 팔로군은 실종자 2명을 치료하여 들것에 실어서 돌려주었다. 신현준은 낭패했다. 허위 보고를 한 셈이었다. 한때는 책임을 지고 자결할 생각까지 했다고 한다. 다행히 직속상관인 유소교가 가벼운 문책으로 수습해줬다. 1944년 여름 연합군은 제2차 세계대전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고 일본과 독일을 도처에서 패퇴시키고 있었다. 7월 7일 일본 대본영은 남태평양의 작은 섬 사이판이 미군에게 함락되었다고 발표했다. 일본 수비대 3만 명뿐 아니라 현지 주민 1만 명도 운명을 함께했다. 섬 곳곳에서 회오리 바람처럼 휘몰아친 돌격의 함성. 아수라 같은 우리 용사들의 손에서는 총검이 번쩍이고 죽창, 곤봉까지 휘두르면서 적진에 돌입하였다. 필살의 정신으로 무장한 오척 단신의 일본병은 나구모 중장과 함께 산호초의 꽃잎처럼 흩어졌다. 대본영 발표문은 미군의 과학기술력에 대한 일본군 정신력의 허망한 도전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었다. 미군은 사이판 섬 옆에 붙은 작은 섬 티니 안에 비행장을 만들고 B-29 폭격기를 띄워 본토 공습을 강화했다. 1년 뒤에는 이 섬에서 이륙한 에놀라 게이호가 히로시마 상공에서 원폭을 투하하게 된다. 7월 13일 사이판 함락의 책임을 지고 도조 내각이 사임했다.